죄송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원래는 다음 주에 인문학 강의를 하기로 이제 광고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부산에 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내일부터 포항에서 4일 동안 있는데 제 사돈이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부산에 있는 이제 백양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절들어 와서 뭐 격려사를 해달라고 사둔 격려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던 분들 오늘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앉아서 딱 보니까 앞에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문중 창단 찬양에도 열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 가을에 새로운 생명 한 사람씩 건져내는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 열심으로 독려를 했겠지만 저도 좀 거들라고 여러분이 협력을 좀 많이 해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빵을 제공한 분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 여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모라고 하는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자 집사님이신데 사실은 사모님이에요. 이분한테 한번 박수. 아주 맛있는 그런 빵을 먹었거든요. 오늘은 빵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가져오질 않으니까. 있어. 그게 역시 우리 유영미 집사님이 센스가 있어서 금방 저한테 있다고. 하얀색이네. 누가 저 빵을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이 책이 오늘 다룰 인류학 슬픈 열대입니다. 어마무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펴보시면 이 글자판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책을 읽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인류학 고전입니다. 이분이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회 마을 거기 탈춤 추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좀 나름대로 관찰하고 가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 남아메리카, 브라질 나름대로 많이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 한때는 이 브라질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요즘 남미 쪽이 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남미 쪽이 살기가 어려워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주의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학이다 그러면 이 인간 개개인을 상대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고시영, 고시영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나를 한 개인을 상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학은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 이 모든 인간을 인류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모든 인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인류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류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체 조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신체 조건. 저도 이제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은 비교적 백인이 크잖아요. 백인이 큽니다.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키가 작습니다. 뭐 필리핀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야. 그런데 애는 잘 낳더라고. 키가 작다고 해서 애를 못 낳는 건 아니더라고. 일본도 키가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왜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가 아프리카, 무슨 아시아, 뭐 아메리카, 유럽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인류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형질 인류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문화를 중심으로, 이 문화도 다 다르거든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일본 문화 다 다르잖아요. 이 문화를 중심으로 인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 인류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레비 스트로스는 이 신체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잘생겼다든가 못생겼다든가 뭐 손이 길다든가 다리가 뭐 짧다든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주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인 스트로스는 문화 인류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요, 뭐 이런 인류학에 대한 공부를 했다,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아주 정말 체계화시켰다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을, 학문 연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구조주의를 만든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이제 해석학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구조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주의는 이거는 우리 신학적인 전통에서 내려온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니까 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구조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고시영 하면 이거는 한 개인이거든요.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어떤 그 부조리, 이런 것,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실존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레비 스트로스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개인 플러스 개인 플러스 개인,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도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더 분류를 하면 이 개인 속에도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 농촌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정확하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는 실존주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발전해서 구조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고시영, 이거는 한 개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건 실존주의적인 연구 방법인데, 고시영 목사,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왜? 목사라는 게 여기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시영 목사라고 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니까 주로 장로들하고 교회 정책을 의논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노인도 상대해야 되고 청년도 상대해야 되고 애들도 상대해야 되고.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목사님 그렇게 부르질 않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더라고. 모르니까. 그래서 내 방에 이리 와. 걔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난 하나님 아니야. 난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내 정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될 뻔했어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목사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잘해야 돼. 행정을 잘해야 돼. 제가 이제 여러 교회의 분쟁을 살펴보면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대립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설교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교인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목사님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시비를 안 걸어요. 단지 남의 설교를 그대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사라 그럴까? 표절. 그거는 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 그러나 그거 외에는 별 문제 삼질 않아요. 그 대신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시비가 붙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근데 이게 교인들이 교회가 무슨 법이 있냐 절차가 있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니까 나중에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행정을 잘해야 돼요.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말이 붙으면은 개인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시형 이게 아니고 고시형 목사, 이 목사라는 명칭 속에 붙어 있는 수많은 관계, 이건 연결, 통합, 이런 것들이 고시형 목사라고 하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조주의적인 발상이라 그래요. 실존주의적인 발상은 한 개인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주의적인 발상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기구들과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실존주의 시대는 갔고 구조주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 구조주의라고 하는 말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게 구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만 구조주의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조,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야.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하나의 통일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예배당이 하나지. 근데 딱 들어오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이 벌써 이건 4개지요. 이거는 동서남북해서 내가 4개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쪽에 색채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12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 12, 예수님의 사역 12,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계단을 넣어서 이쪽은 하나님의 땅, 저쪽은 인간의 땅,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거를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의 구조가 계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땅과 인간의 땅이 구분됐으니까 이 성전에서는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저 유리관에 가서는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땅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싸우려면 저쪽 유리관으로 가셔야지. 이 성전에서 싸우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는 사랑만 있고 거룩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쪽 유리관에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는 나 욕하면 안 돼. 저 유리관에서 나를 욕해야지. 그게 구조예요. 그렇게 내가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통 신호등을 보면 빨간 등 있고 파란 거 있잖아요. 이 빨간고 파란, 이거 이항 대립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니까 빨간 불이 켜지면 스톱이고 파란 불이 켜지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불만 켜지고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 구조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빨간불이 켜졌어. 스톱이야. 그런데 10분이 기다려도 파란불이 안 켜져.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고장났구나. 고장났구나. 그러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지. 고장났다고. 구조가 지금 고장난 거야. 그래서 사람도 모든 관계가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서로 연결지어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구조가 간단했어요. 우리 때는 그냥 무슨 뭐 대학 입시 무슨 자격고시인가 뭔가 한번 딱 보면 그 성적 가지고 그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지원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각 대학에서 시험을 쳤어요. 나라에서 간섭하지 않고 서울대학에서 자기들끼리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고 연대도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국가에서 간섭을 해서 대학 입시 그러다가 요즘에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시도 이게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냥 흑수저는 스펙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수저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스펙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진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 대학 입시 구조가 잘못됐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겠죠. 옛날처럼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스펙 쌓는 거 이거를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아마 대학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대학 입시 구조가 바뀌는 거지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어느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플라톤 얘기 워낙 이 사람 어려운 말을 많이 하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해설문을 써서 오늘 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통치자가 바로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 통치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철학자가 해야 된다. 이게 철학자가. 사업가가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철학자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비리비리하고 국민들이 힘이 없으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국민들이 아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톤은 이것을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 모든 국민들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을 잘 활용하고 또 기술을 잘 모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능력 있는 국민이 되니까 통치자만 잘한다고 이상 국가가 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플라톤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안 죽는 거야.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이게 지금 영혼 불멸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무슨 좋은 일을 하면은 상을 줘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이거지. 이게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다 욕심을 내서 그래요. 욕심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의 구조는 뭐 무슨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게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거 가지고 뭐 진보다 뭐 보수다 하고 티격태격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념 이게 필요 없다 이거야.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기에 대립, 이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가진 자들,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을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념이 이제는 소용없다 이거지. 이제는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게 대립 구조로 가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구조도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바꾸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적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것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구조인데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전부 하나의 통일체잖아요. 안에 있는 구조를 더 관심 갖고 이 구조들이 상호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성이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문명과 야만 이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명 이게 이제 주로 서양 문명이잖아요. 야만 이건 미개인이잖아요. 미개한 민족.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시인들 아니 야만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들 말이지. 브라질에 있는 식인종들의 삶을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문명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식인종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그 브라질 중심부에 있는 미개인들하고 살아보니까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습관이 있고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문명과 야만의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틀렸다 그러잖아요. 너 틀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얘기하면 저기 윤순자 집사님이 이제 왔는데 윤 집사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윤순자 집사님이 나를 욕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윤순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윤순자 집사 자기 위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요. 그럼 내가 윤순자 집사를 불러서 커피 마시면서 윤 집사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윤 집사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 집사가 그럼 저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각기 자기 입장을 얘기해 보자.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윤순자 집사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윤순자 집사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나도 내가 미처 그것까지 살피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윤순자 집사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다니까. 막 싸움하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명과 미개를 구분지으면 안 된다 이거지. 미개인들의 삶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름대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친끼리 결혼하는 거 이게 미개인들이 우리 문명인들보다도 훨씬 근친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근친 결혼이 옛날에는 쭉 이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라든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계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쫙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온다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근친 결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안 된다 하는 게 우생학적인 견제입니다. 근친끼리 결혼하면 자식은요 거의 반병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친끼리 결혼하면 자손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유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친끼리 결혼하면 위계 질서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위스트 마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촌끼리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동일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촌끼리 결혼하면 이 부부의 결혼하기 전에는 평등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하고 아내 이제 계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위계 질서가 깨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근친 결혼 이제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 중앙부에 사는 네 부족과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근친 결혼하는 걸 보고 왜 쟤네들이 근친 결혼을 하는가 해봤더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도 내가 가보니까 뭐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자는요 물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늘 인문중창단 거가 살았으면 물건이야. 문명사회에서는 물건이 아니죠. 요즘은 하도 여자들 위세가 더 세져가지고는 까딱 잘못하면 남자가 물건이 되겠어. 근데 거기는 여자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을. 그럼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 하나 주면 좀 나이 든 여자 둘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참 늙는 게 서럽긴 서러워요. 이렇게 교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근친 결혼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이 한 남자를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게다가 형제가 한 부인을 데리고 삽니다. 형제가.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는 그거를 쾌락의 육체적인 쾌락의 의미로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시 미개인은 미개인답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여자들이 물건 취급당한다고 데모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렇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니까 빨간불이 켜지면 딱 서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 저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문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과열 사회와 정적인 사회. 과열, 정적. 이거는 서양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적, 이거는 남아메리카, 브라질 그 중앙에 있는 미개 사회를 말하는 건데, 과열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 문명을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아주 사회가 역동적으로 흘러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 된다 이거죠. 근데 정적인 사회는 뭐냐면 이게 그 미개인 사회처럼 이게 원초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 정적이지요. 근데 이 과열사회, 이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실업자가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모두 다 농부도 되고 어부도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요, 기술에다가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수 한 20명만 있으면 이게 거의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이 기술, 이게 기계죠. 이 기계 기술을 통해서 소수의 20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사회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 사람 얘기대로 구조주의적인 설명을 하면 이 100명 가운데 100만 명은 너무 많고 100명 중에 20명은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80명은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80명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이걸 굶어 죽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 80명을 먹여 살려야 돼. 이게 과열 사회의 어두운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8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명한테 세금을 막 뜯어내서 이 80명을 논아주자. 이게 방법이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 있냐? 이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20명이 아니 우리는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 세금으로 다 걷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기계를 말이죠 적당히 고장 내버려요. 인간은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인간은 가장 잔인한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까 뭐 기계 고장 내어버려요. 그리고 안에 태엽해. 그러면 여기서 돈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냐, 이 80명을 줄여야 되잖아요.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 그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까지 역사적인 전쟁은 다 나름대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리니까 한 거예요. 임진왜란 같은 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거든요. 일본을 통일하니까 이제 전쟁할 게 없잖아요. 통일하기 전에는 이 사무라이를 통해서 막 전쟁을 했는데 통일이 돼버렸어. 이제 전쟁이 없어. 사무라이들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지.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노략질도 하고 여자들 겁탈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생각하기를 이 불만을 품은 이 사무라이 계급에게 숨통을 터줘야 되니까 내세운 게 뭐냐, 명나라를 침공하자.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보고 뭐 길을 만들어 달라 어쩌나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죽은 겁니다. 이게 전쟁의 실상이에요. 이런 거는 구조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봐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연관성,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격동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의 구조,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교회의 구조, 앞으로 변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 장로님들이 깊이 통찰을 하고 그 변화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구조를 바꾸질 않으면 안락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지, 할 일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이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그리고는 한 60명이 죽어. 그러면 20명이야. 그러면 여기 20명, 여기 20명. 이게 서로 맞잖아요.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딱 가는 거야. 근데 이 전쟁은 옛날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제 전쟁은 80명 중에 20명만 남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 전쟁하면요, 이게 다 죽어. 80명도 다 죽어. 게다가 20명도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이게 뭐 분배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런 것 좀 접어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 수 있냐, 아니 5천만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냐,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죽이고 죽고 갈라치기 하고
이념으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난 내가 20살 됐으면요 벌써 이민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열된 사회, 기계 문명을 통해서 진보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아니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차라리 미개 사회처럼 큰 변화 없이 쭉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식인 그 풍습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밀림지대를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내가 식인종들의 밥이 되겠구나 이렇게 겁을 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얘네들은요 아버지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처럼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온 식구들이 남들한테는 알리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비밀로 모여서 아버지의 시체를 전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아버지의 시체를 뜯어 먹냐? 얘네들 얘기는 아버지의 시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게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인류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기존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 이게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에 대한 어떤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저기 브라질 그쪽에서 살았다면 우리 아버지 시체를 또 먹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의식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효도다 이거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구조, 삶의 구조,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하면 식인 풍습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서양 너희들은 어떠냐? 서양 너희들은 어떠냐? 이게 소위 문명국가잖아요. 너희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내가 아우슈비츠를 찾아가 봤는데 그 가보니까요. 유태인을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는지 전부 벗겨가지고서는 가스실에 그냥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그 인간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치 장교의 부인들이 그 비누를 썼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서양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미개인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제 해부학이잖아요. 해부학. 이거 의사가 되려면 사람의 시신을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비록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뼈를 가르고 그건 도대체 뭐냐? 이 해부학을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인간의 구조를 보고. 그 지금 뭐 간암이다 뭐다 이게 전부 해부학의 결과입니다. 해부학의 결과예요.
이거나 그거나 50보 100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양 너희들 뭐 문명인이라고 이게 저 브라질 그 미개인들 야만 민족이라고 그렇게 욕해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책을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잖아요. 이 책을 내가 왜 썼느냐? 3가지 목적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인간들이 아주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갈등을 겪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황금 시기. 이 황금 시기는 도대체 언제였느냐?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신석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고 서로 위해주면서 그야말로 해피하게 살았다 이거지. 근데 이 신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철기 시대가, 철기라고 하는 쇠붙이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는 잔인한 사회가 됐다. 신석기 시대가 좋았다. 문명은요 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뭐든지 편한 쪽으로 가요. 뭐든지. 옛날에 전화는 집에 가야만 받잖아요. 근데 점점 발달하니까 개인이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개인이.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누르지도 않는데요. 핸드폰 딱 꺼내놓고 허진원 목사님 대줘 하면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그냥 촥 연결하는 거예요. 점점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왜 해산을 안 하냐? 애 낳으면 골치 아프거든.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애 안 낳아요. 시집도 안 가. 편하게 흘러가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 편하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것도. 그래서 이 사람은 황금 시기는 신석기 시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냐 하면 악의 기원. 악의 기원이 뭐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악의 기원은 사탄이죠.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구조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브라질 원주민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조화의 구조를 깨는 것, 조화의 구조를 깨는 것이 악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황금 시기는 모든 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너 좋고 나 좋고. 그런데 점점 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조화와 구조가 깨진 거예요. 이게 악의 기원이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악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에 와서도 성경을 볼 때 사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조화와 균형을 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성경의 그 선악과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불순종했다 이게 불순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나도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고 거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거는 불순종이긴 하지만 그 불순종이에요. 그건 틀림없어.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 여기에 조화와 균형을 깨는 것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의 기원이 조화와 균형을 깨는 것이다. 이런 이 스트로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브라질에 있는 이 원주민 이게 이제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결국 브라질을 식민지 만들면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질로 많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농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그 탱고 얘기할 때도 그 탱고라고 하는 게 이거 그 외국 그 노동자들이 신대륙이니까 뭐 이민을 많이 왔어요. 이민을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참 힘들거든. 힘드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발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탱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문명 사회에서 온 많은 서양 사람들이 미개인들을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개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지어줍니다. 브라질 정부가 도끼도 만들어주고 뭐 약도 아스피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좀 잘 살게 만들어 보게끔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이 미개인들은 집 지어주면요 그날 얘 해놓고는 다음 날부터 또 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야. 안 돼. 망치줘도 옛날 돌도끼 들고 사는 거야.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강압적으로 합니다. 안 하면 잡아서 혼내고 공갈치고 그 우두머리는 잡아서 유치장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개인들이 점점 도망을 가서 산속 깊은 데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브라질 정부가 산속 깊이까지는 못 가. 또 가려는 사람도 없어. 갔다가 또 잡혀 먹으면 또 죽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전래 내려왔던 그 원주민들의 문화가 깨지면서 그 사회가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연민과 분노입니다. 연민은 뭐냐면 이 미개 사회가 무너지는 것,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핍박을 받아서 쓰러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연민입니다. 슬픈 열대가 그런 거예요. 안 됐다 이거지. 불쌍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문명이란 이름으로 이 원시 이 미개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타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이런 서양 사람들에 대한 분노.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지.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이 서양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연민과 분노,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부족의 특징을,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습관을 쭉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 원시인들이 전부 남자건 여자건 몸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게 그 원시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원시인이 아니라 미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미개한 사람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뭐 코에다가 뭘 꼭 끼질 않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동경이 있다. 이거는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뭐 문명인이건 야만인이건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이론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고 남자들도 뭐 성형하고 난리잖아요. 이 아름다움은 다 인간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동경하는 세계가 미의 세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자기 몸에 그 색깔을 칠하는지 몰라요. 거기 원주민은, 여자들은 거의 다가 화가입니다. 이 얼굴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에도. 그게 문신, 요즘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온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배우고 앉아 있어. 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머니하고 딸이 또는 형제, 이런 어떤 근친 결혼은,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남비 콰다족 같은 경우는요, 남자 여자 완전 나체입니다. 완전 나체로 삽니다. 뭐 그런데도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사회 문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 정치 권력 추장이죠. 추장. 이거는 세습하는 데도 있고 세습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세습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추장이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물러날 때 누구 하나 네가 나 다음에 추장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황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이게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거지. 이 사람 얘기는 그 미개인들도 이렇게 정치 권력을 정할 때에 독재적으로 안 하고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구할 때 이 부족민들이 추장을 세울 때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처럼 뭐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 무조건 그저 내 편이면 좋다 그러고 내 편 아니면 틀렸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한 것은 이념하고 상관없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양 사람이 와서 물었대. 추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그게 아니야. 전쟁이 났을 때 맨 먼저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나면은 대통령이 뭐 총 들고 나갑니까? 지하 방카에 앉아있지. 그 사람들의 발상은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네. 관대함. 이제 막 그냥 그 백성들이 와서 추장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칼로 물 자르듯이 짝짝 자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너 틀렸어, 그게 아니고 다 들어줘야 돼.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대함.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이거 배울 것 같다, 뭔가 배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총총히 눈을 떴는데,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요, 쾌활함이 있어야 돼요. 쾌활함. 성격이 음침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쾌활해서, 이게 지도자가요 맨날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쾌활함은 뭘로 증명하냐? 춤과 노래입니다. 춤을 잘 춰야 돼. 춤을 노래 잘 불러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배울만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춤을 잘 춰야 돼. 노래도 잘하고. 이 쾌활함이 있어야 이 교인들이 겁을 안 내잖아. 겁을 안 내고 같이 교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장이 되려면 신뢰감이 있어야 돼. 믿을 수가 있어야 돼. 앞뒤가 틀리면 지도자는 곤란하다 이거야. 여기 지금 저 유인물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사냥을 나갈 때의 추장이 이제 기술, 지식이 있어야 이번에는 여기로 가자. 거기에는 토끼가 많다. 그럼 그리로 갈 거 아니야. 여기로 가자. 여기는 노루가 많다. 이렇게 지도자가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야.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장이 뭐냐? 전장터에 나가서 맨 먼저 죽을 사람이다. 솔선수범이에요. 이런 식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난 늙어서 이제 물러나겠다. 다음 추장은 김아무개다. 어떠냐? 그런 불황민들이 이런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장님이 지명한 그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추장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아요.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 그런 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그 발효식품 먹죠? 요거트. 그거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스크바에 갔더니 모스크바의 사람이 불가리아의 발효식품이 최고래. 그래가지고 내가 불가리아까지 가봤어요. 그 발효식품 먹으려고. 그 불가리아는 엄청 발효식품이 발달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도 그 발효식품 아닙니까? 근데 이 원시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발효된 음식이 몸에 좋다. 그러면 그 발효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와서 침을 뱉는 거예요. 이 침이라는 게 발효식품입니다. 침을 뱉는 거야. 우리는 끔찍하다 그러죠. 걔네들은요, 그거 없어요. 열심으로 침을 뱉어. 그래가지고 무슨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먹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 아이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하나 나오는데 35살짜리가 2살짜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2살짜리가 이게 여자입니다. 2살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35세 된 이 남자가 2살짜리를 잘 키우는 거예요. 엄청 자기 부인 될 사람이니까 엄청 키워가지고는 얘가 이제 뭐 15살쯤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 거지. 이런 풍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면,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건 끔찍한 것 같아.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35대부터 이렇게 잘 키우면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 남편을 잘 받들겠어요, 안 받들겠어요?
엄청 받들지. 그러니까 여긴 부부싸움이 없어요. 뭐 이혼하자 말자 그런 것도 없어. 아주 그냥 이 가정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요 또 어떡하냐, 그냥 그 강가 옆에 그냥 눕혀놓고 나무 잎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가면 다 썩잖아요. 다 썩으면 그 요 머리를 이제 강가에 가서 다 씻어. 해골이지. 씻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해요. 다 이쁘게 색칠하고 거기다가 독수리 깃털 같은 거 하나 탁 해가지고는 바구니에 넣어. 그리고는 호수나 강에 묻는 겁니다. 두 번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뭐 그냥 가매장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성행위를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대중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은 사람이야 저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자,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회는 없다. 완전한 사회는 없다. 그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완전한 사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가 있을 뿐이다. 서로 틀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미개인은 미개인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삶이 있는 거고, 문명인은 문명인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명이란 이름으로 그 미개 민족을 비판하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라. 우리처럼 살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나는 내 아들도 있고 내 딸도 있습니다마는 나처럼 살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왜 안 하냐? 내가 이 책을 일찍 읽어서 그래요. 일찍 읽어서. 너는 너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틀렸다고 말 안 해.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너나 나나 다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살아야지. 뭐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구조주의적인 어떤 발상을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힘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들이 나를 믿어주고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내가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내가 신세졌던 사람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보답을 하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문학 강의 들어주는 것도 나하고의 관계예요. 내 출석을 차마 못 부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개근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었다. 고맙다. 뭐 이렇게 좀 해야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구조주의적인 발상을 좀 하셔서 주변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에 보면요,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첫째는 원한을 사는 일을 하지 말고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원한을 사면 반드시 칼은 등으로부터 온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원한을 맺으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칼을 꽂게 돼 있어요. 원한을 맺으면 안 돼. 지도자가 되려면 나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롱거리가 되지 마라. 조롱거리가 되면 영이 안 서요. 여러분이 날 조롱한다고 해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뭘 부탁해도 여러분 듣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습니까? 조롱거리가 되면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어딜 가도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원한 사는 일 하지 마시고 조롱거리 되지 마시오. 그러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이분도 돌아가셨고 벌써 30 몇 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한 60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그 브라질 그 중앙에 사실 이제 원시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사회가 거기에 건설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왜 슬픈 열대냐? 몰락해가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아픔, 그거를 슬픈 열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쉬운 건 다 끝났어. 나도 골치가 아픈데 다음에는 몬데스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이론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법의 정신, 뭐 요즘 뭐 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법이란 어떤 건가? 법의 원칙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몽데스큐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썼습니다.